참 방향 잡기 어려운 시작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도 보합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흐름이 오전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김종효의 픽과 함께 오전장 흐름, 그리고 남은 오후장과 앞으로에 대한 전략 확실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효 이사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오전장의 흐름부터 정리하면서 저희가 출발을 해볼 텐데요. 어떻게 이사님은 정리를 하셨을까요? 한마디로 받아봤습니다. 종목 장세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열어두시는 발언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기존의 반도체가 주도주 역할을 했잖아요. 쉬어갈 가능성까지 보시는 건가요? 2700에서 스윙하다가 지금 2800 부근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네. 이 부근의 상승에는 뭐 반도체가 분명히 작용을 했죠.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뭐 2주 넘게 쉬어가면서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쉬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저는 뭐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뭐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아마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정말 놀라운 실적 발표, 정말 놀라운 어떤 시장에 깜짝 놀랄 만한 소식,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형 M&A라든지 아니면 뭐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뭐 엔비디아 진입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알려지지 않는 이상 갑자기 레벨을 올리기가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구간에서 오늘 뭐 2차 전지가 뭐 급등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관련 소식이라든지 혹은 뭐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실적이 나오는 그런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군들을 찾아서 시장이 또 빠르게 뭐 순환하거나 종목군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시장이 지금 뭐 내려가거나 변동성이 커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지수의 레벨은 높아졌습니다. 분명히 이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뭐 반발하실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 증시는 분명히 레벨을 올렸어요. 올린 상태에서 또 종목들의 전체적인 순환매가 아마 실적 발표와 맞물려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내에서도 종목 순환이 좀 돌 수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업종 내에서의 업종 순환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뜨거운 이 섹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뭐니 해도 오전장에서 2차 전지의 강세가 두드러졌었는데요. 오늘 김종효 이사도 오늘의 섹터로 2차 전지를 꼽으셨습니다. LFP 관련주 테슬라가 이끈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자, 2차 전지 오늘 부각돼서 이 섹터에 대해서 분석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부각되기 전에 가능성을 보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주 전에 김종효 이사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2차 전지 바닥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아, 최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뿌듯하실 것 같아요. 뭐 아직 적극적인 반등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실적 하향이 더 이어질 수도 있어서 저는 뭐 여전히 의견은 뭐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 종목에 대해서 뭐 추세적인 상승 나올 가능성 아직 낮아 보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때 말씀드렸던 것도 지금 정도면 악재 정점을 지나고 있지 않느냐 정도의 말씀인 네. 거지 지금 뭐 본격적인 회복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자, 오늘 말씀드리고 하신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테슬라가 잘 팔았다? 못 팔았죠.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온 것뿐입니다. 지금 테슬라는 전기차에서는 이제 만년 2등으로 간 거고요. BYD가 1등으로 올라선 거고 테슬라는 2등으로 간 거고 전년 대비해서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량 잘 나왔다는 뭐 포장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핵심 포인트는 테슬라가 전기차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차보다는 좀 더 넓은 범위의 에너지 관련 회사로 자신들은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ESS의 2배가량의 용량 증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거기서도 결국은 LFP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말씀을 2번 드렸는데 전체 업황의 업톤 가능성이 조금씩은 나온 게 아니냐라는 부분 한 가지 말씀드렸고 LFP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네. 드렸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도 LFP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거고요. 이 LFP가 우리는 ESS 쪽만 가는 줄 알았더니 LG엔솔이 어제 이제 그 르노 쪽에 5조 가량의 대규모 수주 소식을 알리면서 들어가는 거죠. 다만 아쉬운 것은 그것도 원재료는 중국에게 받는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그나마 정체되어 있는 전기차 시장 말고 ESS가 가정용이 됐든 대규모 발전이 됐든 아니면 어떤 전력 망을 보충하는 부분이 되었든 전체적으로 늘어날 개연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향후 종목적으로 좀 열 수 있고 침체되어 있는 2차 전지 시장에서 뭔가 활로를 뚫어줄 수 있는 네. 부분이라서 계속 주목해 볼 부분이긴 한 것 같습니다.
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재 정점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이 시그널만 하더라도 보유자들은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핫한 섹터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김종효 이사의 선택은 어느 쪽으로 향했을까요? 김종효의 픽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통입니다. 최악을 지나가고 있나? 라는 물음표가 있는데요. 사실 유통주가 6개월 동안 상반기에 참 부진했었어요. 내수 중심의 유통주가 발목이 많이 잡혀있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좀 기대감 열어두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직은 뭐 기대감 열 때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네. 추가적으로 나올 악재가 있나 정도와 그다음에 주가가 어디까지 빠져 있는지 정도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뭐 제가 여기서 뭐 해답을 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네. 다만 뭔가 체크해 볼 것이 있으면 저는 체크해 보자라는 주의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리포트나 여러 가지 자료 중에 이건 지금쯤 봐도 되겠다 싶은 것들을 제가 이 시간에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맞고 틀리고는 맞부로 지나봐야 아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포인트들은 남들이 보지 않을 때부터 보기 시작해야 네. 우리가 이들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투자 관점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가치 있게 유통주를 투자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시점에 좀 미리 점검해야 될 내용들 3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유통주 성장이 없다면 잔인한 시장이다라는 건데 올 초의 흐름만 놓고 본다면 이미 잔인한 흐름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잔인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성장이 없거나 뭔가 반전의 시그널이 없으면 여전히 이 시장은 굉장히 잔인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증시가 글로벌 수익률로 봤을 때, 지수 네. 수익률로 봤을 때 여전히 뒤쳐져 있잖아요. 뭐 대만, 인도 뭐 어디랑 비교해서도 다 뒤쳐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종목별로 보면 우리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과거 내수주로 취급했던 그런 종목군들이 수출주로 변모하면서 올해 뭐 지수 수익률을 대거 이긴 양상이 나타났죠. 자, 준비된 그림을 보면 코스피보다도 유통업종은 엄청나게 지금 부진한 양상. 코스피가 지금 이 주황색인데 주황색과 빨간색의 그 격차가 거의 한 뭐 20% 가까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별로 오른 게 없는데 그거보다도 마이너스 20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최근 들어선 좀 조정이 나타나고 있지만 음식료나 화장품처럼 수출이라고 하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붙인 그런 업종은 유가증권 시장보다도 수익률이 높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익률 격차를 같은 예전의 소비자 업종에서 비교해 보면 거의 한 40%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무언가의 시그널을 보여주지 못하면 이들의 상승은 앞으로도 없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빠졌으니까 이걸 보자가 아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 정도의 하락 흐름이 주가에 다 반영되어 있는지와 그다음에 반전의 포인트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2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고민해야 될 난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유통주 안에. 자, 저희가 이 고민들을 하나씩 좀 풀어 나가 볼 텐데요. 2번째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자, 하반기에 저희 성장 있을까요? 유통주. 사실 성장이 유통주에 있으려면 소비자의 소비 여력하고도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하반기에도 우리들의 지갑 사정하고도 연관성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모멘텀 찾아볼 만한 게 있었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2가지 변수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자, 준비된 그림으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명목과 실질이라는 개념은 물가를 이제 고려한 개념인 건데 실제로 명목도 꺾여 내려가고 있고 실질은 더 빠르게 이제 마이너스로 오히려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소비할 여력은 제한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국내 내수 소비 여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에 연동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뭐 백화점은 당연히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뭐 반문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야, 백화점이 무슨 소비주야? 백화점은 부동산이야. 부동산을 분양해서 거기에 관련된 수수료를 받는 게 백화점이야.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백화점 가보면 일부 점들은 사람이 여전히 막 넘쳐나거든요. 뭐 신세계 강남점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보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뭐 지금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데들은 아직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내구 소비, 소비재, 경기 소비재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좋은 뉴스는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아직까지 면세점에 의미 있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정도의 외국인이 하반기까지 쭉 유지된다라고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가 쓰는 백화점 소비는 둔화될 수 있으나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면세점 소비는 업턴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백화점 관련 포인트는 과연 부진했던 면세점에서 상반기에 부진을 딛고 하반기에는 업턴할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 다음 준비된 그림 보여주시죠.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지금 국채 신년물 금리 우리나라입니다.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비교해 봤을 때 자, 물가가 이제 안정되면서 떨어지고 있어요. 앞단을 살펴보시면 2023년까지만 하더라도 비슷하거나 물가가 더 올랐습니다. 당연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국면이었죠. 근데 지금은 반대로 가고 있고 물가가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 물가가 진짜 물가냐는 뭐 논쟁거리가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는 실질 지표 두 가지가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물가가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결국은 금리를 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자,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 혹은 유동성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소비에 있어서는 가장 긍정적인 재료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이게 정말로 이렇게 된다라기보다는 그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즉 내수 소비는 준다고 하더라도 면세점 소비는 조금 업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금리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일정 부분의 소비도 예상했던 것만큼 나빠지지는 않거나 아니면 아시는 것처럼 백화점이 다 비싸게 팔잖아요. 네. 거기 이제 30%의 수수료가 붙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비싸게 판단 말이죠. 그 비싸게 파는 소위 사치제 소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탄력성이 덜하진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지금부터 필요하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저희가 금리도 확인을 해봤고요. 여기에 플러스로 면세를 생각한다면 외국인이 하반기까지 들어와서 이에 따른 소비 증가 기대감도 일단은 저희가 지금부터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유통주 앞서 첫 번째 포인트에서도 이게 좀 부진했던 여러 내용들이 주가에 잘 반영이 된 상태인지를 보자라고 하셨잖아요. 세 번째 포인트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서 바닥인지 여부를 좀 드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어디인지는 보유자들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뭐 신규 매수자도 바닥이라면 뭐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자, 대표적인 세 종목 오늘 뭐 상대적으로 그나마 나아 보이는 뭐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쪽은 제외했습니다. 백화점 세 종목을 보시면 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뭐 주가는 뭐 바닥을 헤매고 있죠. 자산 가치 대비해서 0.3배. 이게 뭐 말이 됩니까? 과거 뭐 이제 한국전력이나 보던 그런 밸류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만큼 안 좋으니까 지금 시장은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종목 볼까요? 신세계 마찬가지입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뭐 0.3배 이런 구간에서 헤매고 있는 거고요. 다음 이제 현대백화점도 한번 살펴보죠. 현대백화점은 그나마 다른 종목군들보다는 조금은 낫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지만 이것도 뭐 그래봐야 한 0.5배 정도의 수준. 그래서 세 종목 모두 처참하게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 제 생각에는 악재의 거의 80~90%는 반영이 되어 있다. 그런데 하반기에 말씀드렸던 업톤의 신호가 면세점에서 나오면 신세계의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네. 보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위 사치제 소비는 비교적 탄력성이 적게 작용해서 하반기에도 실적이 크게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그러면 이제 서서히 반등을 준비할 수 있단 말이죠. 다만 이들 종목이 그렇게 뭐 거래가 많거나 시장의 주도주로 차지하거나 올라간다고 해서 예전처럼 강하게 올라가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비중은 한 15? 요 정도를 편입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통주 최악을 지나고 있는 건지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가장 좀 매력 있는 종목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앞서 힌트를 살짝 주셨거든요. 면세 쪽에 포커스를 좀 더 맞추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면세 쪽이 그나마 좀 믿을 만한 지표인 네. 것 같아요. 근데 신세계가 면세 쪽이 상반기 가장 부진했거든요. 상반기 부진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온다면 현재 PB 0.3배까지
빠진 주가는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가장 큰 리스크였던 정영진 회장이 그래도 약간은 뭔가 좀 바뀌고 있지 않나? 네. 뭐 전체적인 경영 뭐 스타일이라든지 SNS도 끊고 뭔가 바뀌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반기부터 반영돼서 비용을 통제하기 시작한다면 뭐 신세계 그룹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은 나아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신세계를 일단 탑픽으로 오늘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통주 하반기의 성장이 이어질지, 자, 바닥을 잘 확인하고 올라줄지 오늘 체크포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